나 결백한데? 아 내가 그냥 혼자 하면 돼. 제가 진짜 경고합니다. 그러다 큰일 나세요. 성범죄는요 무죄 추적의 원칙이 거의 뒤바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울어지는 농장입니다. 고소장 날아가는 순간 내가 딛고 있는 땅을 그냥 파버려요. 수사관은 나를 강간범으로 보고 나를 불러요.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증거도 없지만 어떤 일이 없었다라는 증거도 없어요. 절대 자신만만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변호사를 바로 사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유미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 요새는 이 남녀 관계에 대한 인식이 옛날과는 많이 바뀌었어요. 행복한 연애를 하고 썸을 타던 도중에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불의의 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로 고소당하시는 경우입니다. 연애를 열심히 했어요. 데이트 열심히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어디 경찰서 여청사팀 소속 누구누구 경사입니다. 지금 당신 강간죄로 고소당했어요. 성범죄 무고라고 보통 표현을 하시죠. 오늘은 성범죄 무고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신고를 한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성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강간당했다고 고소를 하던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거를 강간당했다고 고소를 하던가, 그러면 남자분들 보통 반응이 이러세요. 이 여자가 꽃뱀인 것 같다고, 나한테 합의금 뜯으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다, 이렇게 노발대발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피해자의 말만 들은 수사관은 당연히 피해자 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형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강간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원래는 무죄가 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투 운동 많이 들어오셨죠? 정말 피해자들이 참고 있다가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면서 나 강간당했어요, 나 추행당했어요 라고 스스로 밝히는 것을 미투 운동이라고 그때 불렀었어요. 몇 년 전 일인데 사실 증거도 없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성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까지 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사건에 있어서는 입증 책임이 원래는 검사님한테 있어야 되지만 마치 이 실제 수사와 재판이 운영되는 모습은 피고인이 혹은 피의자가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점을 역으로 입증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범죄 무고 사건은 사실 만만하게 보실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특히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크게 초동 조치 그리고 본격적인 조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고소장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입니다. 이 네이버나 그런 포탈에 정보 공개 포탈이라고 치시면 국민의 알 권리에 기해서 그런 고소장, 나와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고소를 당하신 거면 내가 먼저 한 대 맞았어요. 성공을 당하신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어떤 무기로 어디를 맞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거를 대응하거나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 과연 제가 지금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건가,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시는데 본인 폰 일단 살펴보시고 뭐 SNS나 뭐 카톡이나 이런 자료들이 날라가 있다라고 하면 포렌식 바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요새는 사설 포렌식 업체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연락 주고받은 내역들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좀 복구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사실 포렌식을 하셔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보통 남자분들이 굉장히 이 고소당하면 당황해하세요. 나 뭐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핸드폰 열어가지고 여자분하고 관련된 거 다 지워버립니다. 사진도 지우고 연락 주고받은 거 지우고. 그거 진짜 바보짓입니다. 헐령 거기에 이건 좀 불리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건드리지 마세요.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그대로 보존을 하셔야 되고, 이미 내가 이걸 삭제했다면 그때는 포렌식 무조건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나중에 이거 수사관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시면 핸드폰 한번 보여줄 수 있잖아요 라고 했을 땐 근데 뭔가 삭제된 메시지가 있다 라고 하면 그게 바로 증거인멸 이슈가 되는 겁니다. 구속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분명히 억울하게 고소 당하셨는데 어느새 나는 철장 뒤에 있어, 이런 상황 원하시면 지우셔도 돼요. 나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어도 내가 지운다고 없어집니까? 상대방도 갖고 있어요. 오히려 나한테 불리한 내용까지 전부 몽땅 가져가서 변호사랑 상담을 하셔야 대응 전략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세 번째로 하셔야 되는 초동 조치가 바로 변호사 선임입니다. 요새 진짜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요, 경찰 조사까지는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경찰에서 검찰에 이거 사건 혐의 인정된다고 송치를 하면 그때는 제가 진짜 변호사님 선임하겠습니다. 진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요새는요,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관의 이 수사에 있어서 역할이 엄청나게 커져서 경찰관이 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90% 이상 하고 있고요. 경찰관이 이 사건에 대해 한 번 내린 결론을 검사님이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돈을 쓰신다면, 변호사를 사신다면 경찰 단계에서 쓰셔야 돼요. 이건 진짜 제가 제 지인이고 가족이고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호사 당장 바로 일단 선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동조치는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셔야 되느냐? 그 실전 전략 4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뭔지를 내 스스로 정립하셔야 됩니다. 얘랑 나랑 어떤 관계인지가 이 사건이 강간인지 아니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들 중에 가장 최악의 관계가 뭐냐면 직장 동료. 근데 그중 남자가 유부남. 3콤보 뭐냐면 여자분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난다. 요거 3콤보 있다 그러면 전 경고를 드립니다. 구속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사건은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힘들다. 헐령 내가 억울하게 신고 당한 거여도. 왜냐면요,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나 유부남이라 사실은 이런 관계 가져서도 안 되고 내가 여자랑 썸을 타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 여자랑 썸을 탔는데 사실 우리는 그냥 직장 동료고, 근데 내가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근데 이 여자분도 남자친구가 따로 있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 여자분이 나에게 호감을 갖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확률이 매우 사실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최악이에요. 가장 방어 확률이 높은 사이는 뭐냐면요, 연인 사이 아니면 전 연인 사이, 특히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사이. 그래서 얘랑 나랑 무슨 사이인지에 따라서 내가 얘랑 왜 만났고, 그날 왜 술을 먹었고, 그날 왜 어디 모텔에 들어갔으며, 왜 내가 얘랑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의 가장 근본이자 핵심이자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웬만하면 상대방과 내가 나눈 연락, 문자, DM, 카톡, 그리고 같이 찍은 사진, 최근에는 몇 번 만났는지, 그런 것들을 싹싹 긁어 모으셔서 내 말에 맞는 부분에 딱딱딱 붙여서 설명을 하실 줄 알아요. 됩니다. 사실 저는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이렇게 제한적인데, 고소를 당하면 경찰관이 연락하기 전까지는 제가 보통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찰관한테 연락을 받아서 경찰관 만나서 조사받기까지가 보통 한 달. 고소 시점보다 이전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미 한 달 내지는 한 달 반 이상 지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사건이 벌어진 그 당시의 나의 행적, 특히 얘랑 관련된 나의 행적을 하나하나 되짚으셔야 돼요. 뭐 술집이나 식당 영수증, 이 영수증 확인하셔야 되는 이유는 누가 계산했는지가 보통 나오잖아요. 상대방이 했으면 나는 영수증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왜냐면 이 여자분도 저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분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계산을 하셨어요 라고 우리가 말해볼 수가 있거든요. 영수증 하나까지도 좀 챙겨야 되신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요, CCTV 확인까지는 많이 하세요. 근데 모텔 로비, 모텔 복도, 모텔만 CCTV 많이 확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식당 혹은 뭐 처음에 만나신 장소에서 모텔까지 가는 그 길, 그 동선에 있는 CCTV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분이 정말 합의하에 그런 관계를 가지신 거라면 좀 더 가볍고 좀 더 밝고 좀 더 유쾌합니다. 구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셔서 이 CCTV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 구청 CCTV는 보관 일자가 보통 30일, 그래서 한 달 안에 무조건 정보 공개 청구를 하셔야 확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없으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무턱대고 경찰 조사 그냥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경찰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 질문을 뽑으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진술하는 거 실제로 내뱉으면서 연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지금 한번 답을 해보세요. 두 분이 뭐 사귀시는 사이세요? 사귀는 사이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킨십 해도 되라고 명시적으로 말로 한 게 있나요? 아니 뭐 요새 누가 말로 합니까? 그냥 서로 뭐 눈빛으로 뭐 하는 거죠. 말로 한 적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킨십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신 거예요. 상대 없지만 내가 스킨십 했어 라고 말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그냥 가시면 이렇게 호로록 당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 좋아요. CCTV도 둘이 아주 화목하게 걸어가시고 다 좋은데, 걸어가는 길목에서 화목했다고 모텔 들어가서 나랑 성관계도 되라는 그 허락의 의사표시는 또 사실 아니잖아요. 이거를 다 뒤집기 위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왜 이 여성분이 나를 거짓말로 신고했느냐를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무고의 동기라고 하죠. 이분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돈 얼마 주면 내가 합의해줄게 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거나, 내가 좀 이 사람한테 돈 자랑을 좀 했어, 그런 적이 있다거나, 동료 관계인데 얘가 일을 할 때 얘가 너무 큰 실수를 해서 내가 얘를 좀 많이 창피를 줬어, 뭐 그런 거라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앙심을 품고 나를 고소한 것 같아요. 얘가 나를 대체 왜 고소한 건지 그거를 본인 스스로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남성분들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강간죄로 고소당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적인 수치를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흔히들 하시는 실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지웁니다. 싹 다 지워요. 사진도 지우고 메신저 대화도 지우고 내 구글에 남아있는 내 행적도 다 지워버려요. 그거 진짜 바보짓이에요. 그게 나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일단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안 낸다고 수사관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여성분이 낼 수도 있어요.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변호사가 판단해 드릴 거니까 일단 그 자료들 다 보관하고 계셔야 내가 할 말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신고하신 고소인이나 아니면 고소인의 주변 지인들한테 당장 연락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이거는 별도의 범죄로 또다시 처벌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가법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복 협박죄가 따로 있습니다. 보복을 할 의도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협박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벌이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많이 알려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상대방 달래보려고 미안하다고 말하기. 미안하다 이꼴 자백. 나 강간범, 나 강제추행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나 진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미안하세요? 절대 미안하다는 말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사랑하다, 미안하다, 골로 간다가 되시는 거예요. 살고 싶다면 변호사를 찾아라. 이 무고죄 관련해서 질문이 종종 들어오는데요. 여성분들이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좀 증거가 좀 부족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제가 무혐의 나가지고 오히려 제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 좀 시원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경찰관이나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증거 불충분이에요. 거짓말로 고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강간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말은 강간이 없었다는 사실도 증거가 없다. 어떤 게 팩트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고죄가 되려면 거짓말로 신고했다라는 게 확실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단순히 무혐의가 났다고 해서 바로 얘가 무고했다가 성립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피해를 입으셨다면 그냥 신고하십시오. 무고죄 확률은 정말 꾸며내신 사실이 아니라면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 억울하게 고소당했어요. 과연 무고죄로 바로 맞고소를 해야 될까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무고죄로 고소를 상대방을 한다. 그럼 자, 상대방 입장에 대보세요. 기분 너무 나빠요. 합의하고 싶었어도 절대 합의 안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진짜 억울하지만 합의해야 되는 경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고죄로 무턱대고 하실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무고죄로 해야 되냐? 내가 결백할 때겠죠, 기본적으로는. 두 번째로는 저 상대 여성분이 합의금으로 20억을 요구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 상대방이 세게 나올 때 그때는 오히려 나도 강력하게 나 진짜 억울하다를 강력하게 어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 억울해요 라고 말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무조건 그때는 무고로 맞고소를 넣으셔야 수사관이 보기에 이 사람 진짜 억울하구나 그걸 좀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초동주지 3가지 포렌식, 정보계 청구, 그리고 변호사 선임 요 3가지 하신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변호사와 어떤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상담하면서 사건을 진행하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대응하시다 보면은 본인의 결백함이 밝혀지는 날이 분명히 오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